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거위를 기르는 할머니. 그림 형제 지음, 김효섭 옮김, 계몽사 출판. 먼 옛날 한 늙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위를 많이 기르며 거친 벌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의 오막살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판은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이 숲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숲속에서 분주히 일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위에게 먹일 풀도 뜯고 나무 열매도 따서 이런 것들을 모두 등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은 늙은 할머니를 금방 쓰러뜨릴 것 같았으나 그 할머니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매일매일 그 무거운 짐을 곧잘 메고 다녔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할머니는 반드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내가 이런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고 놀라시는군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싫어서 만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다가 길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어른들은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할머니를 주의해라. 저 늙은이는 나쁜 사람이야. 요술쟁이 할머니니까 곁에 가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끈하게 생긴 한 청년이 숲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는 찬란하게 비치고 새들은 노래 부르고 신선한 바람이 나뭇가지에 불어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청년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 청년은 길을 걸어오면서 사람을 아직 하나도 만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늙은 요술쟁이 할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리고 낫으로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짐은 죄다 큰 보자기에 싸놓았고 그 곁에는 들에서 딴 배와 사과 광주리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시렵니까? 청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지고 가야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나를 도와주려. 할머니는 청년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아직 허리도 굽지 않았고 팔다리도 튼튼하니까 이런 것쯤은 문제도 아니겠지. 게다가 우리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저 산 너머 벌판에 있으니까 당신같이 기운 센 청년이면 이것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청년은 이 늙은 할머니가 불쌍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은 귀족으로 백작이랍니다. 그러나 농사꾼 아닌 귀족도 물건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을 쳐다드리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1시간쯤 걸어야 하지만 젊은이에겐 1시간쯤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저기 있는 과일 광주리도 메워주오. 1시간이라는 말을 들은 젊은이는 이건 좀 곤란한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청년을 그냥 놓아주려 하지 않고 보자기를 매게 하고 게다가 또 과일 광주리까지 들게 했습니다. 어때? 가볍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별로 가볍지는, 청년은 대답하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짐은 어찌나 무거운지 돌멩이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군. 게다가 이 과일 광주리는 왜 또 이렇게 무거울까? 무슨 쇳덩이로 만든 것인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곧 막힐 것 같은걸. 청년은 견딜 수 없어 모두 내동댕이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나 같은 늙은이가 지금까지 메고 다니던 것을 젊은이가 못한다니 말이 되나. 입만 까져서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고 막상 일이 닥치니까 먼저 뺑소니를 치려는 친구로군. 뭘 바보같이 서서 오물거리고 있어. 발을 좀 똑바로 들어. 한 번 진 짐은 아무도 다시는 내려놓지 못해요. 평평한 평지를 걷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으나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는 돌멩이들이 마치 산짐승같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아 청년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구슬 같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어떤 때는 열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식은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 이상 걸을 수가 없으니 좀 쉬어갑시다. 그건 안 돼요. 저쪽에 도착만 하면 실컷 쉴 수 있어요. 지금은 자꾸 가야 해요. 그것이 청년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몰라요. 할머니, 그건 너무해요. 당신은 너무 뻔뻔스러워요. 청년은 화가 나서 짐을 내동댕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동댕이 치려 해도 짐은 마치 혹같이 붙어 잔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몸을 흔들어도 보고 구부려도 봤지만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본 할머니는 기분 나쁜 웃음을 띠며 좋아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성을 내지 말아요, 젊은이. 마치 칠면조 얼굴같이 새빨간 얼굴을 하고 있군요. 조금 더 참고 견뎌요. 집에 도착하면 술상을 푸짐하게 차려줄 테니까. 이제는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잠자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청년의 걸음걸이는 반대로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청년이 등에 진 보따리 위에 껑충 뛰어올라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뼈와 가죽만 남은 마른 할머니가 어쩌면 그렇게도 무거운지 돼지같이 살찐 뚱뚱보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청년은 금방 주저앉아 버릴 듯이 오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걸음을 잘 걷지 못하자 할머니는 가는 버들가지로 채찍을 만들어 다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질 듯 가쁜 숨을 쉬면서 청년은 높은 산길을 올라 할머니의 집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들에서 놀던 거위들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날개를 펴고 사방에서 몰려와 거우거우 하고 괴상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늙수그레한 여자 한 사람이 한 손에 채찍을 든 채 걸어왔습니다. 몸집은 크고 뚱뚱하여 건강하게 보였지만 얼굴은 거무튀튀한 게 보기 싫었습니다. 어머니, 그 뚱뚱보 여자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은 돌아오는 시간이 무척 늦었군요. 천만에, 얘야, 무슨 일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이 양반이 저 무거운 짐을 져다 주셨단다. 그뿐인 줄 아니 내가 피곤해하니까 업어까지 주셨단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 먼 줄도 몰랐지. 우린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걸어왔단다. 할머니는 그제야 겨우 청년의 등에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두 팔에 들고 있던 광주리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을 다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저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푹 쉬어요. 당신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융숭한 대접을 해드리지요. 그리고 거위를 지키는 뚱뚱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있거라. 내가 젊은 남자하고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아. 불에 기름을 치는 것 같이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돼. 저분이 혹시 너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귀족 청년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어이구 맙소사. 저런 못난 것을 누가 좋아하게 된담. 저 돼지 같은 여자가 30년은 더 젊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지.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거위들 사이에 끼어 마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놀듯 달래기도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다가 그 뚱뚱한 여자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청년은 사과나무 밑에 놓여있는 긴 의자에 허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가슴에 흐뭇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주위에는 푸른 벌판이 쭉 펼쳐 있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무늬를 놓은 것 같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습니다. 풀밭 한가운데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물 위로는 밝은 햇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거위가 뒤뚱거리며 놀고 어떤 놈은 물속에 들어가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기분 좋은 곳이로구나. 그러나 어찌나 고단한지 눈을 뜰 수가 없군. 어디 한잠 자볼까? 바람에 불려서 내 발이 날아가지 말아야 할 텐데. 얼마나 걸었는지 발의 기운이 다 빠져 흔들거리는 것 같으니 말이야. 청년은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할머니가 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젊은이. 이곳은 언제까지나 당신이 있을 곳이 못 돼요. 당신에게는 아까 무척 힘든 일을 시켰지만 목숨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라든지 재산은 당신에게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을 드리지. 할머니는 푸른 빛이 나는 보석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중하게 잘 간직해요. 당신에게 아주 좋은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청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피곤은 씻은 듯이 풀리고 다시 기운이 솟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뚱뚱보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퍽 멀리까지 왔는데도 아직 뒤에서는 거위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사흘 동안이나 벌판을 헤매어 다니다가 겨우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청년은 어떤 큰 성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청년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라고 하여 청년은 임금님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는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 다음 할머니가 준 상자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왕비의 발 밑에 놓았습니다. 왕비는 청년에게 이리 가져오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비가 상자 뚜껑을 열어본 순간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청년이 여러 병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끌려가려는 때 왕비가 눈을 뜨고 이분을 그대로 이곳에 두고 너희들은 다 물러가 있거라. 나는 이분과 이야기할 게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자 왕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부귀영화인들 무엇에 쓰겠어요. 나는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낸답니다. 나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둥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살결은 눈같이 희고 두 볼은 사과처럼 붉으며 머리카락은 햇빛같이 빛나는 아이였어요. 그 딸이 울면 눈에서는 눈물 대신 진주와 갖가지 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 딸이 15살 되던 해에 임금님이 새 딸을 부르셨습니다. 막내 공주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군요. 그 애의 얼굴은 막 솟아오르는 해님 같았답니다. 그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공주들아, 나에게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받을 재산을 각각 정해놓으려고 한다. 너희들은 모두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공주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로 하겠다. 세 공주는 각각 자기가 임금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적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느냐?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첫째 공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사탕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공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공주만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귀여운 딸아,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무엇이든 좋으니 물건의 이름을 대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막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나를 소금같이 사랑한다고 했으니 나도 너의 사랑을 소금으로써 보답해주마. 그리하여 임금님은 이 나라를 두 공주에게만 나누어 주고 막내 공주에게는 소금 자루를 지게 하고 두 하인을 시켜서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막내 공주를 용서해 주십사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공주가 떠나는 날, 공주는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내 공주가 흘린 눈물이 진주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임금님은 공주가 떠난 후 금방 후회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무자비하게 대했다고 가엾게 생각하고 즉시 병졸들을 시켜서 온 산을 뒤져 공주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공주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주가 무서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살아 산속에서 살고 있을지 아니면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목숨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까 당신이 주신 상자를 여니까 그곳에 진주 한 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주알은 틀림없이 내 딸의 눈물이 변한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젠 아까 내가 왜 놀랐는지 아시겠지요?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 진주알을 손에 넣으셨습니까? 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긴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청년은 그 진주 상자를 자기에게 준 숲속의 할머니 이야기와 또 그 할머니는 아무리 보아도 요술쟁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님은 보지도 못했고 이야기를 들은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는 그 요술쟁이 할머니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할머니는 거친 벌판에 있는 그의 집에서 물레로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은 저녁 때가 되어 어두워지고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 가랑잎 불빛만이 환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이 떠들썩해지더니 들에 나갔던 거위들이 돌아오는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에는 뚱뚱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여자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하나의 물레에 앉아 재빨리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은 채 2시간 동안이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눈동자 2개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엉이였습니다. 부엉이는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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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을 연거푸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밖을 보더니 얘야, 이제 밖에 나갈 시간이다. 가서 일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뚱뚱한 여자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들을 지나 멀리 깊은 산골짜기로 갔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새 그루의 큰 나무로 둘러싸인 샘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달은 높이 떠올라 가는 바늘귀까지도 꿰 수 있을 만큼 밝게 비쳤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에 쓰고 있던 가죽을 한 장 벗기더니 물속에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씻고 나자 다음에는 벗긴 껍질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그것을 풀 위에 널어 달빛에 말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달빛에 비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런 얼굴을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잿빛 머리털을 씻자 마치 해처럼 빛나는 황금 빛깔의 긴 머리카락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동자는 별같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2 볼은 연분홍으로 물들어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또 있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 슬픔에 잠겨 풀밭에 주저앉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눈물은 아름답게 빛나는 긴 머리카락을 따라 흘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부스럭부스럭 나뭇잎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는 마치 사냥꾼의 총소리를 들은 짐승같이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달이 검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아가씨는 재빨리 낡아 빠진 가죽을 다시 뒤집어 쓰고 바람에 꺼지는 촛불같이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아가씨는 버들가지처럼 벌벌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에 서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방금 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나는 다 알고 있단다 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가씨를 작은 방에 데리고 가서 불을 지피고는 아까처럼 물레 앞에 앉아 실을 잡지 말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깨끗이 청소해야 돼. 할머니는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이런 밤중에 청소를 하지요? 너는 지금이 몇 시나 됐는지 알고 있니? 아직 한밤중은 아니지만 11시는 지나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 생각나지 않니? 3년 전 오늘 내가 나한테 왔다는 것을.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어. 이 이상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아가씨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니는 저를 쫓아낼 작정이세요?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해요? 나에게는 친구도 없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군요. 어머니, 제발 저를 내쫓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가씨에 관한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오늘뿐이야. 그러나 내가 이 집을 떠나게 되었으니 방 안을 깨끗이 치워놔야 해.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마라. 그리고 너의 앞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는 살 집도 생기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예물도 내 마음에 꼭 들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궁금해 못 견디겠어요.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지 말아라. 이제 나에게는 한마디도 말을 걸지 말고 내 방으로 가거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죽을 벗고 처음 우리 집에 올 때 입었던 비단 옷을 입고 있으란 말이야. 알겠니? 그것이 다 끝나면 방에서 나오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할머니가 일렀습니다. 한편 임금님과 왕비는 그 청년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으러 벌판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느 날 밤 그분과 길이 어긋나 혼자 떨어져 숲속을 헤매었습니다. 이튿날은 겨우 길을 찾은 것 같았으나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청년은 할 수 없이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 그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사방을 환히 비추었을 때 청년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건 그 뚱뚱보 아니야? 그 그림자는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채찍은 들지 않았지만 청년은 마기 할멈 집에서 본 거위지기 뚱뚱보 여자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너를 발견했으니 이제 그 할머니 집을 찾는 건 문제없게 됐다. 그러나 청년은 그 여자가 샘터에서 뒤집어 쓴 가죽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얼빠진 사람같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청년이 목을 길게 빼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탁 하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아가씨는 벗었던 가죽을 다시 뒤집어 쓰고 사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달이 검은 구름 속에 숨어 아가씨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나무에서 즉시 내려와 아가씨가 사라진 쪽을 향해 달리다가 희미한 달빛을 통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임금님과 왕비였습니다. 두 분은 불빛이 보여 혹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가 하고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청년은 지금 막 샘터에서 보았던 이상한 광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는 그 아가씨가 바로 그리운 공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희망에 가득 차 걸음을 재촉하여 드디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오막살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거위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버려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물레로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 한번 쳐들지 않고 줄곧 실만 자았습니다. 방 안은 깨끗이 치워놓아 먼지 하나 없었으나 그 아가씨는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일어서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당신네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저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무자비하게 내쫓지 않았더라면 먼 길을 고생하면서 오지 않아도 되었을 거요. 아가씨는 3년 동안 거위지기를 했지만 고생도 별로 하지 않았고 또 나쁜 짓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예전과 똑같이 곱고 착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신네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느라고 벌을 받은 셈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할머니는 그 아가씨가 있는 방으로 가더니 얘야 이리 나온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황금색이었으며 눈은 별처럼 빛나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는 왕비와 임금님 품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젊은 청년은 세 사람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청년을 보자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공주는 왜 자기가 얼굴을 붉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한참 만에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왕국은 다 너의 두 언니에게 주어버렸으니 너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하지? 막내 공주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공주가 당신들 때문에 흘린 눈물을 내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것은 모두가 진주 보석인데 바닷속에서 나오는 진주보다 더 값있는 것이라오. 그뿐 아니라 이 공주가 나를 위해 일을 잘해준 값으로 이 집을 선사하지요. 말을 마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벽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머리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니 지금까지 오막살이 집이었던 것이 어느 틈에 굉장한 대궐로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수라상과 같이 음식이 큰 상에 가득 차려지고 여러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막내 공주는 그 젊은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막살이 집에서 기르던 많은 거위들은 모두 마술에서 풀려나 공주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모두 싫어하던 그 할머니는 마음씨 나쁜 마귀 할멈이 아니라 정말은 친절한 점쟁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러기에 공주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모두 진주로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마음씨 고운 사람들만을 위해 요술을 부려주는 할머니였습니다.